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3부에서는 드디어 책의 제목에 걸맞게 비트코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1부와 2부 영상에서는 인류가 걸어온 화폐의 두 축을 살펴보았죠. 하나는 근본이제, 다른 하나는 법정화폐 시대였습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교훈은 분명했죠. 바로 건전화폐를 쓰느냐 아니냐에 따라 문명의 흥망성쇠가 갈라진다는 것이었죠.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긴 법정화폐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돈, 가치가 녹아내리는 돈을 쓰는 시대의 굴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이 등장합니다. (1950년대) 트랜지스터의 발명으로 촉발된 원격 통신 혁명은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은행과 기업들은 결제와 장부 기록을 점차 디지털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폐도 디지털 화폐로 만들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엔 그에 걸맞는 디지털 화폐로 거래를 해야 퍼즐이 딱 맞을 텐데 지금은 그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없는 미완의 체제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돈을 쓰느냐에 따라 현재와 미래를 대하는 삶의 태도까지 달라진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사이페딘 아모스는 이걸 시간 선호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시간 선호가 낮다는 건 지금 쓰고 싶은 걸 참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자는 태도이고, 시간 선호가 높다는 건 나중은 모르겠고 지금 당장 욕구부터 채우자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돈을 쓰느냐에 따라 시간 선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19세기 근본이제 시대를 보면 정부나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의 미래 가치가 잘 보존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다 써버리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축이 늘어나고 자본이 충분해지니까 금리가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단기 유행이 아니라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에 안심하고 자본이 흘러갔죠. 그래서 세상에 없던 걸 새로 만드는 0에서 1로의 혁신이 가능했습니다. 온수, 냉수, 수도, 실내 화장실, 중앙난방, 배관, 전기, 내연기관, 대량 생산, 자동차, 비행기, 지하철, 전기식 엘리베이터, 심장수술, 장기 이식, 마취제, 인큐베이터, 방사선 치료, 그리고 전화, 무선 전신, 음성 녹음, 컬러 사진, 영화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이 혁신들은 사실 19세기 근본이제 시대에 집중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믿을 수 있는 돈이 있었기에 세상은 흑백 사진에서 컬러 영화로, 마차에서 비행기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2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법정 화폐 체제로 넘어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가가 마음껏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되자 화폐의 희소성이 무너졌습니다. 돈이 흔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엔 앞으로 이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야 라는 불안이 퍼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돈을 오래 보관하기보다 지금 가치 있는 다른 재화로 바꿔두는 것이 더 이익이었습니다. 시간 선호가 높아진 겁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낸 돈 때문에 내 월급의 가치가 매달 조금씩 줄어든다면 여러분은 과연 10년 뒤를 믿고 저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개인의 불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통화 가치를 정부가 흔들어 놓으면 시장이 따라야 할 두 가지 나침반, 즉 가격과 이자율까지 흔들려 버리거든요. 가격은 마치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뭘 더 만들고 뭘 덜 만들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달걀 가격이 확 오르면 농부들은 생산량을 늘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자본을 투자하겠죠? 그런데 달걀을 너무 많이 생산해서 가격이 확 떨어지면 농부들은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보존하려 하겠죠. 그리고 이자율은 시간 계획표 같은 겁니다. 돈을 지금 써야 할지 아니면 나중에 아껴뒀다가 써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금리가 높으면 지금은 아껴라, 미래에 대비해라 라는 신호이고, 금리가 낮으면 지금 써도 된다, 투자를 앞당겨라 라는 신호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내비게이션과 시간 계획표가 제대로 작동해야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또 언제 움직일지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화폐 시대에는 정부가 이자율을 억지로 낮추고 돈을 계속 풀어버리죠. 이자율이 낮으니 시장은 자본이 충분하네, 저축이 늘었네 라고 착각하고 돈이 풀리니 가격도 실제보다 부풀려져 올라가면서 마치 수요가 넘쳐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착시일 뿐 실제 저축에서 비롯된 신호가 아닙니다. 처음엔 장기 투자나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능해 보이지만 결국 중간에 자금이 끊기거나 수요 부족이 드러나며 실패가 이어집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알려주고 시간표가 뒤죽박죽이 되니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듯 헤매게 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거품입니다. 낮은 금리에 속아 건설사와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짓지만 실제 수요는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죠. 낮은 금리가 만든 착각은 결국 미완성 아파트라는 흉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자원의 낭비가 일어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정부의 통화 정책에 의존하게 됩니다. 언제 금리가 오를지, 언제 인플레이션이 가속될지 모르니까 개인의 장기적 계획은 힘을 잃고 정부의 정책 신호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이처럼 법정 화폐 체제에서는 화폐의 가치가 흔들리고 시장 신호가 왜곡되며 개인과 기업의 장기 계획마저 무너집니다. 결국 인류는 다시 묻게 됩니다.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더 나은 화폐는 없는가? 이 질문은 과거 근본이제가 주었던 안정성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동시에 오늘날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근본이제와 비트코인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건전한 화폐, 즉 가치를 잘 지켜주는 화폐라는 점에서 닮아 있지만 동시에 중요한 차이도 있습니다. 금은 채굴에 막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희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로 쓰이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은행이 실제 금 보유량보다 더 많은 지폐를 발행하는 일이 빈번했고 결국 신뢰는 쉽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금은 그 자체로는 건전했지만 제도의 약속에 기대는 순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무너진 사건이 바로 2부에서 공부했던 1971년의 닉슨 쇼크였죠. 비트코인은 이 점에서 근본이제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코드에 의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어 누구도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능력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곧 시간의 희소성을 저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재화는 기술 발전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시간은 결코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은 오늘의 시간에서 만들어진 부를 훼손 없이 미래로 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희소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간 선호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미래를 더 중시하는 경제 질서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상황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일부에서 공부했던 근본이제 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은 19세기 때의 근본이제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서 환생한 디지털 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운송과 결제입니다. 금은 본질적으로 무겁고 이동과 보관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국제무역 같은 대규모 거래에서는 금괴를 직접 옮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을 대신하는 지폐나 어음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짜 금 대신 종이에 의존하다 보니 정부나 은행이 실제 금 보유량 이상으로 어음을 남발하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 신뢰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전 세계 어디든 몇 초 만에 보낼 수 있고 무게나 창고, 국경 같은 물리적 제약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바로 검증입니다. 금은 그 자체로 귀하지만 진위를 판별하는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순도를 확인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이나 정교한 장비가 필요했고 큰 거래에서는 이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국가 차원에서도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정부가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심지어 숫자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었죠. 이 때문에 금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운영되는 공개 거래 장부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전체 발행량과 모든 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조작이나 은폐의 여지가 없고 완전히 투명합니다. 검증 가능성 측면에서도 금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탈중앙성과 주권성입니다. 금은 결국 국가금고나 중앙은행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금을 몰수하거나 금 보유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이 금을 완전히 자유롭게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비트코인은 정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지갑에 직접 보관할 수 있고 누구도 강제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의 금융 주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전 지구적 시스템인 현재의 디지털 사회에서는 정부의 지리적 규제력조차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데 유독 화폐만이 중앙의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본이제는 본래 건전한 화폐 체제였지만 결국 정부와 제도의 신뢰에 기대야 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수학과 기술적 원리 위에 세워져 있어 인간의 재량이나 권력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보다도 더 강력한 건전 화폐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수학과 기술이 지키는 화폐. 그게 바로 21세기의 디지털 금, 비트코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 비트코인은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의 최종 정산 통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이페딘 아모스는 전망합니다. 아시다시피 국제무역이나 금융시장에서 현재는 달러를 중심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달러는 결국 미국 정부의 정책과 그 나라 사정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결제의 최종 단계에 자리 잡게 된다면 각국은 더 이상 달러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초월한 직접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결제 속도와 투명성이 높아지고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이페딘 아모스가 전망하는 미래를 그려보면 일상적인 소액 결제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발행된 토큰이나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2차 결제망에서 처리되고 국가 간 무역이나 대규모 금융 거래는 블록체인에 있는 비트코인으로 정산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자산은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될 겁니다. 마치 금처럼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중앙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화폐의 구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결제 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화폐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때 자본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과 혁신성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결과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근본이제 시대의 산업혁명 때처럼 장기적 투자와 기술 발전이 촉진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류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마지막 퍼즐 한 조각. 이제 그 자리에 비트코인이 놓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쯤에서 책의 제목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4부에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에 딱 들어맞는 화폐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비트코인의 기술적 구조를 컴맹 문과 출신인 제가 쉽고 흥미로운 비유로 풀어드리겠습니다.